그 찌질한 애, 이름이 뭐였지? 박미정? 맞다, 박미정. 입고 다니는 옷이 진짜 걸레 같았는데. 지금은 뭐하고 살려나? 상견례장에서 사돈이 될 남자가 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박미정이 접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 전부 녹음됐어요. 제 아들 민수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37, 늦깎이 신랑감이 드디어 짝을 만났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수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부터 저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청소 일도 했죠.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으니까요. 엄마, 내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와도 돼? 그래, 좋아.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 주말 민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은주라고 해요. 예의 바른 인사였습니다. 은주는 29살 간호사였어요. 단정한 차림에 차분한 말투. 무엇보다 제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우리 민수,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민수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은주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바쁘고 힘든 일인데도 환자들을 돌보는 게 보람차다고 했죠. 은주 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아버지는 건설회사 다니시고 어머니는 주부세요. 그렇구나.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로부터 2달 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은주랑 결혼하려고. 어제 프러포즈 했어. 정말 은주가 뭐래? 좋다고 했지. 엄마, 다음 달에 상견례하면 안 될까? 은주네 부모님이 만나고 싶으시대. 그래야지. 당연하지.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상견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선물은 뭘 준비할까? 행복한 고민이었어요. 일주일 뒤 은주가 저희 집에 왔습니다. 결혼 준비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레 양가 부모님 얘기가 나왔죠.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상견례 장소 다 정하셨어요. 강남 호텔 한식당으로요. 아이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우리 동네 괜찮은 식당도 많은데. 아버지가 격식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은주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은주야,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가 좀 모든 걸 본인이 정하셔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이라서요. 그래도 뭐, 딸 시집 보내는 아버지 마음이 다 그렇겠지. 네, 은주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 아버지가 좀 많이 엄격하세요. 엄격하다니? 옛날 방식이랄까. 아버지 말씀이 곧 법이고 반로는 있을 수 없고 그런 분이세요. 은주가 많이 힘들었겠네.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요. 은주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본인 자랑 하나는 정말 많이 하세요. 어떤 자랑? 본인이 청설중 나오셨다고. 청설중.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도 아시죠? 청설중학교.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 중학교잖아요. 1960년대부터 있던 곳이고
응, 알지. 유명하지. 청설중학교.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중학교였어요. 그 학교를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자랑이었죠. 제가 그곳을 다녔던 건 1985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3년 내내 반장을 하셨대요. 학생회장도 하시고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얘길 정말 자주 하세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내가 청설중 다닐 때는 말이야 하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청설중 다닌 게 아버지 인생에서 제일 자랑스러운 일인가 봐요. 맨날 그때가 내 인생 전성기였다. 애들이 내 말 잘 듣고 내가 학교를 다 쥐고 흔들었다. 이런 얘기만 하세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 응. 그냥 갑자기 좀 어지러워서 괜찮아. 제가 물 가져올게요. 은주가 부엌으로 가는 동안 저는 숨을 고르려 애썼습니다. 청설중학교 반장 3년 내내 설마 아니겠지. 여기요, 어머님. 고마워. 물을 마시며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나저나 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되시니? 올해 58세세요. 아버지가 청설중 졸업하신 게 1985년이래요. 그 해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집에 청설중 졸업 앨범 액자로 걸어두셨거든요. 1985년 졸업. 저와 같은 해였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도 빠짐없이 다니세요. 청설중 85회 졸업생이라고 쓰인 모자도 있어요. 은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듣기 힘들 때가 많아요. 맨날 과거 얘기만 하시거든요.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 우리 때는 애들끼리 부대끼면서 컸다. 이런 말씀만 하시고. 그렇구나. 아버지 말로는 청설중 다닐 때 모든 애들이 아버지 말 한마디에 움직였대요. 그게 진짜 권력이었다고. 지금도 그때처럼 사람들이 자기 말 잘 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김재훈이세요. 김재훈. 찻잔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간신히 붙잡았지만 차가 조금 흘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미안. 손이 미끄러웠어. 제가 닦을게요. 은주가 휴지로 테이블을 닦는 동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재훈, 청설중학교, 1985년 졸업, 3년 내내 반장, 58세, 모든 게 일치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응, 그냥 갑자기 어지러웠어. 미안하다, 은주야. 오늘은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다음에 다시 보자. 네, 어머님, 푹 쉬세요. 은주를 보내고 나서 저는 방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검색창에 쳤습니다. 김재훈, 건설회사 부사장, 청설중. 기사가 여러 개 나왔습니다. 명문 청설중 출신 김재훈 부사장, 모교 발전기금 5천만 원 전달. 청설중 85회 총동창회에 참석한 김재훈 부사장. 건설업계 베테랑 김재훈 부사장 인터뷰. 청설중 시절이 제 인생의 밑거름.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었어요. 뒤에는 청설중학교 85회 졸업생 현수막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변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 턱을 살짝 들고 입꼬리를 올리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오만한 눈빛. 40년이 지났지만 똑같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40년 전 그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985년 봄, 저는 청설중학교 2학년 3반 학생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중학교, 그곳에 합격했을 때 부모님은 정말 기뻐하셨어요. 우리 미정이가 청설중을 붙었어. 청설중. 아버지가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죠. 하지만 저는 그곳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공사장 일용직이었고 어머니는 남의 집 가사도우미로 일하셨습니다. 저는 늘 같은 교복을 입고 다녔어요. 겨울 내내 같은 패딩을 입었고 여름 내내 같은 블라우스를 입었습니다. 가방도 낡았고 운동화도 낡았어요. 새 걸 살 돈이 없었거든요. 반장 김재우는 달랐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부잣집 아들이었죠. 명품 운동화를 신고 다녔고 가방도 늘 새 거였습니다. 선생님들은 재훈이를 아꼈어요. 공부도 잘했고 말도 잘했으니까요. 학생회장이었고 전교 1등이었습니다. 반 아이들은 재훈이를 따랐어요. 재훈이가 웃으면 같이 웃었고 재훈이가 말하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아니, 평범하지도 못했어요. 가난했고 눈에 띄지 않았고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놀림이었습니다. 야, 박미정. 너 어제도 그 옷 입었지? 빨래는 하고 다니냐? 가방에서 냄새 안 나? 웃으면서 던지는 말들이었어요. 저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장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심해졌습니다. 5월 어느 날 사물함을 여니 제 가방끈이 칼로 잘려 있었어요. 가방을 들어 올리는 순간 책들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위정이 가방 터졌네. 가방도 낡아서 터지나 봐. 하하. 복도에 책들이 널려 있었고 지나가던 아이들이 밟고 지나갔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책을 주었습니다. 국어책에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김재훈이 보고 있었어요.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빙긋 웃기만 했죠. 그리고 돌아서서 갔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책상에 낙서가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빈대, 꺼지, 냄새나, 집에 가. 지우개로 지우면 연필 자국이 남았고 다음 날이면 또 그려져 있었어요. 매일 아침 교실에 들어갈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늘은 뭐가 그려져 있을까? 야, 미정아. 너 지우개 좀 빌려줘. 빌려주면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야, 미정아. 너 풀 좀 빌려줘. 빌려주면 뚜껑을 열어놓고 굳게 만들었습니다. 필통을 열면 제 물건들이 하나씩 사라져 있었어요. 연필, 지우개, 자.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선생님, 박미정이 준비물을 안 가져왔습니다. 조회 시간에 김재훈이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준비물은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감춘 거였죠. 박미정, 왜 준비물을 안 가져왔어? 선생님, 제가 분명히 준비했는데 변명하지 마. 앞으로 나와. 회초리로 손바닥을 맞았습니다. 세대,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김재훈은 반장답게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자리로 돌아오니 제 서랍에서 준비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꺼내놓은 거였죠. 위정이 준비물 여기 있네? 방금 맞았는데? 하. 아이들이 웃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학교 가는 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아팠어요. 진짜로 아팠습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밥을 먹지 못했어요. 미정아, 왜? 밥을 안 먹니? 배 안 고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는 고팠어요. 하지만 먹으면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버스를 타고 또 타고 학교 앞에 내리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교실 문을 열 때마다 가슴이 쿵쿵거렸어요. 오늘은 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던 6월 3일. 절대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급식을 먹고 교실로 돌아왔을 때 제자리에 도시락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저는 급식을 먹었는데 미정이 책상에 도시락 있네? 뭐가 들었나 보자. 남학생 하나가 도시락에 다가갔습니다. 뚜껑을 열려는 순간 야, 그거 미정이 거 아니야? 왜 만져? 다른 여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미정이 줘야지. 남학생이 도시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아니야. 그거 내 거 아니? 말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누군가 제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렸고 도시락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 위로 쏟아졌어요. 뜨거운 밥알, 차가운 김치 국물, 미끈한 반찬들, 얼굴을 타고 머리를 타고 교복을 타고 흘렀습니다. 와, 대박. 저게 뭐야? 진짜 웃기다. 미정이 머리에 밥풀 잔뜩. 진짜 완전 웃긴데? 냄새 더 나겠다. 도시락 뒤집어 쓴 거지. 하하하.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30명이 넘는 아이들이 웃었어요. 책상을 치며 웃었고, 손뼉을 치며 웃었고,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서 국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교복 블라우스에 김치 자국이 번졌습니다. 김재우는 교실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말리지도 않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교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제 모습은 처참했어요. 머리카락에 밥알이 잔뜩 붙어 있고 얼굴에는 김치국 자국이 얼룩덜룩했어요. 교복 블라우스는 빨갛게 물들었고 치마에도 국물이 튀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참을 수 없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미정아, 괜찮아? 같은 반 여학생이었습니다. 순간 희망이 생겼어요. 누군가 도와주려나. 나 좀 도와줄래? 그 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미안. 나 물 마시러 왔는데. 그럼 나 먼저 갈게. 돌아서는 그 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게 보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세면대에 머리를 박고 머리를 감았습니다. 찬물에 머리를 적셨어요. 손으로 밥알을 하나하나 떼어냈고 휴지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교복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물로 대충 닦았지만 김치 자국은 지워지지 않았고 블라우스는 흠뻑 젖었습니다. 5교시 종이 쳤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교실로 돌아가야 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미정이 옷 왜 저래? 머리도 젖었네. 완전 이상하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어요.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자리로 갔습니다. 의자가 젖어 있었어요. 누군가 물을 뿌려놓은 거였죠. 그냥 앉았습니다. 이미 옷이 다 젖어 있었으니까요.
오후 수업 내내 젖은 옷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불 때마다 추웠어요. 몸이 덜덜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수업 중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박미정, 옷이 왜 그래? 넘어져서 그래요. 조심해야지. 앞으로 조심해. 네. 아무도 진짜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집에 가는 길,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일터에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샤워를 했습니다. 머리를 감고 또 감았어요. 그래도 김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빨았습니다. 손빨래로 문질렀지만 김치 자국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방에 들어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85년 6월 3일. 도시락 사건. 너무너무 창피했다. 얼굴에서 김치 냄새가 안 지워진다. 옷도 다 젖었다. 애들이 웃는 소리가 귀에서 안 떠난다.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 말을 쓰고 나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그날 이후 학교 가는 게 진짜 지옥이 됐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팠어요. 화장실을 들락날락했고 밥을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도시락이 쏟아지는 꿈, 아이들이 웃는 꿈, 교실에서 도망치는 꿈. 학교에서는 늘 긴장했습니다. 누가 언제 뭘 할지 몰랐으니까요. 괴롭힘은 계속됐습니다.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랑 팀을 하려 하지 않았어요. 선생님, 미정이 남았어요. 또? 그럼 미정이는 3조에 들어가렴. 억지로 팀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공을 한 번도 패스해주지 않았습니다. 없는 사람 취급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혼자 구석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어요. 저기 도시락녀 있다. 냄새 안 나? 가까이 가지 마. 선생님께 말씀드릴까 생각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반장이 김재훈인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오히려 제가 반장을 모함한다고 혼날 게 뻔했습니다. 어머니께 말씀드릴까도 생각했지만 그것도 불가능했어요. 어머니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남의 집 청소를 하러 가셨습니다. 밤 10시에 돌아오셨죠. 늘 피곤해 하셨어요. 제 문제로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버텼습니다. 2학년 내내, 3학년 내내. 일기장에는 죽고 싶다는 말이 6번 더 나옵니다. 하지만 죽지 않았어요. 그냥 버텼습니다. 하루하루를. 1988년 2월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등학교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갔어요. 집에서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 곳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청설중 아이들을 안 만나도 됐으니까요. 대학은 부산으로 갔습니다. 서울에서 최대한 멀리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 기억을 잊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어요. 가끔 꿈에 나타났고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체 모임만 가면 불안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웃으면 저를 비웃는 것 같았고, 누군가 수군거리면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40년이 지났지만 그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제 아들의 예비 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57세 여자의 얼굴. 주름이 생겼고 흰머리가 섞였어요. 하지만 눈 속에는 여전히 그때의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안 돼. 이번엔 도망치지 않는다. 다음 날 저는 은주에게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둘이 마주 앉았죠. 은주야, 내가 솔직하게 물어볼게. 네, 어머님. 아버지가 평소에 은주한테 어떻게 하시니? 편하게 말해봐.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왜 그런 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 네가 걱정돼서. 걱정이요? 응, 너 상견례 얘기할 때 표정이 안 좋았어. 아버지 얘기할 때도. 은주가 컵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엄격하세요. 아주 많이요. 어떻게? 초등학교 때부터 성적에 엄청 엄격하셨어요. 시험 성적표 들고 오면 항상 1등 아니면 혼났어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2등 하면 2등은 1등을 못한 놈이다. 꼴등이랑 똑같다고 하셨어요. 3등은 상상도 못해요. 은주야, 중학교 2학년 때 한 번 수학에서 3등 했어요. 92점이었는데 1등이 98점이었거든요. 은주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제 상장을 전부 찢어버리셨어요. 뭐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받은 상장 전부요. 제 앞에서요. 이런 쓰레기 상장은 필요 없다. 1등 아니면 의미 없다고 하시면서 제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제 방 책상을 뒤집으셨어요. 책이랑 필통이 다 바닥에 쏟아졌고 저는 그날 밤새 그걸 주웠어요, 혼자.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어요.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통제하셨어요. 은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구 만나서 뭐해? 공부에 방해된다. 여자애가 밖에 돌아다니면 안 된다. 집에 있어. 그래서 저 친구가 거의 없어요. 대학은? 제가 가고 싶은 곳 못 갔어요. 저는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그런 거에서 뭐 하냐. 간호학과 가라고 하셔서. 은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갔어요. 제 꿈이 아니었는데. 은주야, 그건. 그리고 엄마한테는 더 심하세요.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밥이 조금만 늦어도 소리 지르세요. 밥도 제 시간에 못해. 집에서 뭐 했어? 집안일이 마음에 안 들면 이것밖에 못하냐 쓸모 없다고 하시고 한 번은요. 은주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설거지하다가 접시를 깨뜨렸어요. 실수로요.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 머리채를 잡고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말렸어요. 아빠, 하지 마세요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저한테도 손을 들으셨어요. 뺨을 때리셨어요. 감히 아빠한테 대들어? 버릇없이 그러면서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이유 중 하나가 그 집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예요. 은주야. 나쁜 딸이죠. 저 나쁜 딸 맞죠?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는 나쁜 딸이 아니야. 절대 그건 교육이 아니야. 학대야. 폭력이야. 어머님, 은주야, 상견례 때 나를 믿어. 내가 지켜줄게. 정말요? 정말이야. 약속해. 은주를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을 뒤졌어요. 오래된 상자가 나왔고 그 안에서 중학교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펼쳤습니다. 1985년 5월 12일
오늘 가방끈이 잘려 있었다. 누가 이러는 걸까? 무서워서 학교 가기 싫다. 1985년 6월 3일 도시락 사건 죽고 싶다. 1985년 9월 15일 체육 시간에 또 혼자 남았다.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다. 1985년 11월 23일 재훈이가 선생님한테 또 나를 고자질했다. 손바닥 맞았다. 아프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일기장 내용을 전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전부 다요.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샀어요.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작은 거요. 다음 날 법률상담소를 찾아갔습니다. 40년 전 학교 폭력은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형사상 공소시효는 지났습니다. 하지만 민사는 다릅니다. 민사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특정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건 현재의 불법 행위예요. 40년 전 일과는 별개로 소송할 수 있습니다. 녹음이 증거가 될까요? 당사자가 직접 녹음한 건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법정 증거로 사용 가능해요. 그리고 가정폭력은요?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증거만 있다면 즉시 신고 가능하고 피해자 보호도 받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아들 민수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둘이 거실에 앉았을 때였어요.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왜? 무슨 일이야, 엄마? 은주 아버지 말이야.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랑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어. 진짜. 와,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아는 사람이면. 아니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를 괴롭혔던 사람이야. 민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40년 전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가방끈이 잘렸던 일, 책상에 그려진 낙서, 도시락 사건, 매일 겪었던 놀림과 무시. 말하다 보니 왈칵 눈물이 났어요. 엄마, 어떻게 그런 일이 왜 말 안 했어? 부끄러웠어. 그리고 잊고 싶었지. 근데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도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어. 어떻게? 은주 아버지가 은주한테 또 은주 엄마한테 폭력을 쓰고 있어.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민수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 못 하는 거야? 은주는 어떻게? 아니야. 너희는 결혼해야지. 그럼 엄마가 상견례에서 제대로 말할 거야. 그리고 은주를 그 사람한테서 구해낼 거야. 엄마, 상견례에서 엄마가 말할 때 너는 은주 곁에 있어줘. 은주가 무너지지 않게 꼭 잡아줘. 알겠지? 알겠어. 엄마, 은주 절대 놓지 않을게. 약속할게.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견례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도망치지 않는다. 오늘은 침묵하지 않는다. 오늘은 맞서 싸운다.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일기장 사본을 넣었습니다. 민수와 함께 집을 나섰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긴장돼? 응, 많이. 엄마, 난 엄마 편이야. 항상. 고마워, 민수야. 서울 시내 특급 호텔 2층 한식당. 김재훈이 예약한 곳이었습니다. 식당 앞에 도착했을 때 신부 쪽 가족이 먼저 와 있었어요. 어머,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은주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이 진했지만 눈가의 피곤함은 감출 수 없었어요. 다크서클이 있었고 미소가 어딘가 억지스러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어서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김재훈. 40년 만에 마주한 그 얼굴. 키는 여전히 컸고 어깨는 넓었어요. 머리는 반백이 섞였지만 자세는 꼿꼿했습니다. 양복은 고급스러웠고 시계도 명품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그 눈빛. 턱을 살짝 들고 입꼬리를 올리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오만한 눈빛. 40년이 지났지만 똑같았습니다. 아, 사돈어른, 반갑습니다. 그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잠깐 망설이다 손을 내밀었어요. 악수하는 순간 그의 손아귀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과시하듯이, 내가 더 강하다는 듯이. 저는 그 힘에 밀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사돈어른, 어디서 뵌 것 같은데요. 얼굴이 낯이 익어요. 그의 눈이 제 얼굴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이.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이상하네. 분명 어디서.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재훈이 메뉴판을 가져가더니 직접 주문했어요. 여기 한정식 특선으로 주세요. 사람 수대로요. 아, 그리고 와인도 프랑스산으로. 제일 좋은 걸로. 저희는 간단하게 먹어도. 제가 말하려는데 김재훈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사돈어른, 우리 애들 결혼인데 제대로 해야죠. 제가 계산할 테니 편하게 드세요.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지막 말이 묘하게 걸렸습니다. 돈 걱정은 하지 마시고. 마치 나는 돈이 많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죠?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정갈한 한정식이었어요. 와인도 따라졌습니다. 어색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민수 씨, 직장은 어디 다녀? IT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IT. 요즘 잘 나가지. 그나저나 급여는 어느 정도 받나? 여보, 그런 걸. 은주 어머니가 말렸지만 김재훈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뭐가 어때? 알아야. 딸 보낼지 말지 결정하지. 민수 씨, 솔직하게 말해봐. 연봉 얼마야? 민수가 당황해하자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인데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아유, 사돈어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서로 알아야 할 건 알아야죠. 김재훈이 와인을 한 모금 마시더니 말했습니다. 우리 은주 키우느라 얼마나 돈이 들었는데. 대학 등록금만 해도 몇 천만 원 들었어요. 사교육비는 또 얼마고. 그가 금액을 줄줄이 나열했습니다.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와인이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김재훈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사돈어른, 제가 말이죠. 청설중학교 나왔어요. 아시죠? 서울에서 제일 오래된 명문중학교. 1960년대부터 있던 곳이고. 제 심장이 쿵쿵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3년 내내 반장했죠. 학생회장도 하고. 그때가 진짜 좋았어요. 저는 조용히 가방 속 녹음기를 켰습니다. 애들이 다 내 말 잘 듣고 선생님들도 날 좋아하고. 그게 진짜 권력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가 제일 좋았네요. 여보, 옛날 얘기는. 은주 어머니가 말렸지만 김재훈은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재밌잖아. 특히 우리 반에 진짜 특이한 애가 하나 있었는데.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가 맨날 같은 옷만 입고 다니는 거야. 365일 똑같은 옷. 냄새도 좀 나고. 가난한 집 애였나 봐. 아빠,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재밌잖아. 옛날 추억인데. 사돈 어른도 들으면 재밌으실 거야. 김재훈이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애들이랑 장난 좀 쳤지. 뭐, 그땐 그게 다 추억이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학교 폭력이라고 난리지만, 우리 때는 친구끼리 장난이었어요. 좀 세게 굴러야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아빠, 약한 애들은 강해지려면 좀 맞아야 해. 그게 사회 교육이에요. 부대 끼면서 크는 거지. 요즘 애들은 너무 나약해. 그래서 사회에서 못 버티는 거라니까. 제 손이 더 세게 떨렸습니다. 그 애가 진짜 웃긴 게 말이죠. 김재훈이 손뼉을 탁 쳤습니다. 가방끈이 자꾸 끊어지는 거야. 하하, 낡아서 그런가. 책들이 복도에 쏟아지고 그러면 그 모습이 진짜 우스웠어요. 애들이 다 웃었죠. 여보, 그만해요. 은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왜 그래? 나 그냥 옛날 얘기하는 건데. 다들 그렇게 컸잖아. 그게 옛날 얘기가 아니라 학교 폭력이라고요. 학교 폭력. 에이, 그때 그게 무슨 학교 폭력이야. 그냥 애들끼리 장난친 거지. 좀 치고받고 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김재훈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애들끼리 좀 부대끼면서 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포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말이죠. 김재훈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 애가 도시락을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밥알이랑 김치가 머리에 잔뜩 붙어서 완전 웃겼어요. 애들이 다 배 잡고 웃었죠. 그날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어요. 그가 배를 쥐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 웃겨서. 도시락녀, 크크. 그 뒤로는 계속 그렇게 불렀죠. 그 애 이름이 뭐였더라? 김재훈이 턱을 괴고 생각했습니다. 아, 맞다. 박미정이었어. 박미정. 그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진짜 찌질했어요. 그 애. 맨날 울고불고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려 하고. 그래서 애들이 더 놀린 거지. 자업자득이에요. 김재훈이 와인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참 궁금하네. 그 박미정이 지금 뭐 하고 사는지. 그렇게 찌질했는데. 그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뭐, 어디 식당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으려나? 아니면 청소일, 그 정도밖에 못하겠지.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렇잖아요. 그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좋은 추억이에요. 그 시절이 그립네. 내 말 한마디면 애들이 다 움직이고. 그게 진짜 권력이죠. 제 손에서 포크가 떨어졌습니다.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와인 따르던 직원의 손, 포크를 든 은주의 손, 민수의 숨소리, 주방에서 들리던 소리, 심지어 에어컨 소리까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재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40년 만에 그 눈을 똑바로 본 겁니다. 맞습니다. 김재훈의 웃음이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다니요. 당신이 방금 말한 그 박미정.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제가 맞아요. 김재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김재훈 씨.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찌질했다. 웃겼다. 도시락녀. 설거지나 하고 있으려나.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렇다. 전부 녹음됐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그게. 나는 그냥. 장난이었다고요? 저는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 사본을 꺼냈습니다. 1985년 6월 3일. 도시락이 머리에 쏟아졌다. 너무너무 창피했다. 얼굴에서 김치 냄새가 안 지워진다. 옷도 다 젖었다. 애들이 웃는 소리가 귀에서 안 떠난다. 학교 가기 싫다. 죽고 싶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죽고 싶다. 15살 아이가 일기장에 쓴 말이에요. 이 말이 일기장에 6번 나와요. 사돈어른. 그건 40년 전 일이고. 맞아요. 40년 전이죠. 저는 일기장을 탁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당신은 지금, 오늘 공개된 장소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찌질했다. 설거지나 하고 있으려나. 가난한 집 애들은 다 그렇다라고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진짜 최악이네. 학교 폭력을 장난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수야. 엄마 괜찮아. 저는 김재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장난이었다고 했죠. 친구끼리 부대 끼는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 장난 때문에 40년을 악몽에 시달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하루를 웃으며 보냈겠지만 저는 매일 학교 가는 게 지옥이었어요. 일어섰습니다. 아침마다 배가 아파서 화장실 들락날락하고 밤마다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학교 앞에 서면 다리가 떨렸고 교실 문을 열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돈어른. 그날 도시락 사건 기억하세요? 제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혼자 찬물로 머리 감았어요. 바바를 하나하나 떼어냈어요. 교복도 다 젖었죠. 오후 수업 내내 젖은 옷 입고 앉아 있었어요. 추웠어요. 너무 추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김재훈이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학교 가는 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살 아이가 죽고 싶다고 6번이나 일기에 쓴 거예요. 그게 당신한테는 웃긴 추억이에요. 재밌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때 김재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돈어른.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까지 맺혔어요. 저도 그땐 어려서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머, 저 사람 진심으로 반성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잘못은 인정하네. 은주도 흔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빠가 사과를.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고개는 숙였지만 잠깐 올려다본 그 눈에는 미안함이 아니라 분노가 가득했어요. 김재훈 씨.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 눈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네요. 지금도 저를 무시하고 있어요. 김재훈의 표정이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만 연기하세요. 당신은 변하지 않았어요. 사돈어른. 제발. 이 녹음 파일, 그리고 제 일기자.
전부 변호사한테 넘길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민사소송할 거예요. 야, 위 미쳤어? 40년 전 일을 가지고 40년 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이에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장소에서 제 이름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한 거, 그게 현재의 범죄예요. 그리고 은주 어머니, 저는 신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세요. 제가 증인 서겠어요. 은주도 증언할 거예요. 엄마, 은주가 일어섰습니다. 저도 증언할게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한 짓, 저한테 한 짓, 전부 말할 거예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김은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김재훈이 벌떡 일어나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은주에게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민수가 은주를 감쌌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민수가 김재훈의 손을 쳤어요. 레스토랑 매니저가 달려왔습니다. 손님들, 다른 손님들이 계시니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나갈게요. 제가 매니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주야, 민수야, 가자. 은주 어머니도 저희랑 같이 가세요. 4명이 일어섰습니다. 김재훈만 자리에 남았어요. 여보, 김은주. 어디가? 너희들 감히 당장 앉지 못해? 김재훈이 소리쳤지만 은주 어머니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안 가요. 이제 안 돌아가요. 은주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 참았어요. 이제 끝이에요. 다들 미쳤어. 완전히 미쳤다고. 우리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김재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다 망하게 해주겠어. 결혼 못하게 만들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청설중 김재훈, 건설회사 부사장 김재훈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 저 사람 학교폭력 가해자였대. 40년 전에도 괴롭히고 지금도 가족 때리고. 완전 쓰레기네. 저런 사람이 부사장이라니. 김재훈이 평생 누렸던 권력, 오만함, 자신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식당 밖으로 나와 로비에 섰을 때 은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정 씨,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미안해요.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30년 동안.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끼리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은주 어머니가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은주도 진술했어요. 아버지가 엄마 머리채를 잡았어요. 여러 번요. 엄마가 접시를 깨뜨렸을 때 아버지가 엄마를 때렸어요. 저한테도 손을 들었어요. 뺨을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고. 저는 늘 무서웠어요. 아버지가 경찰이 진술을 받았고 은주 어머니와 은주를 위한 보호 조치도 취해졌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저는 변호사를 통해 김재훈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 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 녹음 파일, 일기장, 증인 진술 모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새벽 2시 은주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저한테 문자를.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뭐라고? 내가 감히 내 명예를 더럽혀 결혼 못하게 만들겠다. 너도 똑같이 망하게 해주마. 나는 민수 직장도 날릴 수 있어. 내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봐. 내가 누군지 알잖아. 협박 문자였습니다. 은주야,
그 문자 절대 지우지 마. 캡처해서 보내주오. 네. 근데 어머님, 무서워요. 괜찮아. 이제 끝이야. 은주야, 이걸 기다렸어.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상견례에서의 모욕 발언은 민사였지만 협박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은주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정 씨, 어젯밤에 남편이 집에 왔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 부수고 들어왔어. 저를 때렸어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대들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면서. 지금 어디세요? 병원이요. 갈비뼈에 금이 갔대요. 얼굴도. 사진 찍으셨죠? 진단서 받으세요. 제가 지금 갑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은주 어머니의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팔에도 손가락 자국이 선명했어요. 목에도 멍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끝까지 가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네, 이제 끝내야죠. 제가 참으니까 은주도 고생하고. 우리는 함께 경찰서로 갔습니다. 상해죄, 협박죄로 추가 고소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주일 뒤 김재훈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혹시 김재훈 부사장 관련해서 고소하신 분이신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저는 그 회사 직원입니다. 익명으로 연락드려요. 네, 창결로장 CCTV 영상을 누군가가 회사 내부 게시판에 올렸어요.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임원들이 다 봤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김 부사장의 횡령 의혹이 있었어요. 하청업체에서 리베이트 받고 공사비 빼돌리고. 근데 권력이 세서 아무도 못 건드렸죠. 남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다들 용기를 냈어요. 내부 고발이 시작됐습니다. 제가 증거 자료를 3년치 모았어요. 회계장부, 이메일, 녹음 파일 전부. 그런데 왜 저한테 연락하신 거죠? 영상 봤어요. 부사장이 선생님께 한 짓. 그리고 약한 놈들은 필요 없다. 가난한 애들은 다 그렇다고 한 말. 남자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부사장한테 맞았거든요. 프레젠테이션 실수했다고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어요. 그 뒤로 퇴사하려고 했는데 가족 생각하면서 참아야 했어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용기가 났어요. 선생님이 용기 내시는 걸 보니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다들 당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제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저 하청업체 직원인데요. 김 부사장한테 당한 거 다 증언하겠습니다. 폭행당한 사진도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김 부사장 밑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로 돌아가셨어요.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둘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뉴스가 터졌습니다. 명문 청설중 출신 건설사 부사장 학교폭력 전력 논란. 40년 전 학교폭력 가해자, 현재도 가정폭력, 직장 갑질, 3중 폭력, 건설업계 내부 고발 잇따라 김재훈 부사장 횡령 의혹. 기사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영문중 나와서 저런 짓을. 학교 폭력은 절대 장난 아닙니다. 피해자분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저도 직장에서 당했는데 신고할 용기가 났어요.
제 아들도 학교 폭력 당하고 있다고 이 영상 보고 저에게 털어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김재훈의 회사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김재훈 부사장 횡령 및 직장 내 갑질 혐의로 파면 조치, 사법 당국에 고발 예정. 열흘 뒤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김재훈이 구속됐다고 했어요. 협박죄, 상해죄, 횡령죄, 폭행죄. 재판날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재훈이 수갑을 찬 채 들어왔어요. 40년 전 그 오만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양복 대신 죄수복을 입었어요. 얼굴은 초췌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 김재훈. 이 사건의 본질은 40년 전 학교 폭력이 아닙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약한 사람들을 짓밟으며 살아온 폭력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상견례장에서 피해자를 조롱했고, 가정에서 아내와 딸을 폭행했고, 직장에서 부하 직원들을 학대했습니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협박했고, 체포 직전에도 추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청설중학교 출신을 자랑했지만 당신이야말로 명문의 이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이는 단순한 명예훼손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김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뒤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3년 실형. 회사에서는 파면에 이어 손해배상 소송까지 걸렸습니다. 청설중학교 동창회에서도 제명됐어요.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친구들도 친척들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은주 어머니는 이혼 소송에서 승소했고 위자료 5억과 재산 분할을 받았어요. 김재훈이 평생 누렸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권력, 돈, 명예, 가족, 자유, 모두 그가 그렇게 자랑하던 청설중 출신이라는 타이틀도, 부사장이라는 직함도, 권력이라고 부르던 것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민수와 은주의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얀 꽃으로 가득한 공간,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유리창, 웃음 가득한 하객들. 신랑 측 하객석에는 제 친구들과 친척들이 앉아 있었고, 신부 측 하객석에는 은주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신부 아버지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의자 아래에는 이혼 확정 판결문, 가정폭력 피해 진단서, 그리고 김재훈의 징역 판결문이 놓여 있었어요. 주례 없는 결혼식이었습니다. 은주가 직접 쓴 편지를 읽었어요. 저는 오늘 새로운 가족을 만납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은 제게 안전한 곳이 아니었어요. 늘 눈치 보고 숨죽이고 작은 소리에도 놀라며 살았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2등하면 혼나고 친구 만나면 혼나고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혼났어요. 제가 뭘 해도 부족했고 항상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존재 자체가 실망이었어요. 그런데 민수 오빠를 만나고 어머님을 만나면서 알았어요. 은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란 게 원래 이런 거구나. 서로를 지켜주고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거구나.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은주가 단상에서 내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전 상처를 끄집어내서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알아요. 그 고통을 다시 꺼내서 저를 구해주셨어요. 하객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집에 갇혀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똑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 폭력이 대대손손 이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가 끊어주셨어요. 그 고리를. 은주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준 상처보다 그 상처에서 저를 꺼내준 사람들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더 이상 누군가의 분노와 통제에 묶여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 삶의 주인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사랑으로 대할 겁니다. 존중으로 대할 겁니다. 제 아이에게는 절대 그런 상처를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은주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내가 용기 내줘서. 아니에요, 어머님.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신부 어머니도 다가왔습니다. 세 사람이 껴안았어요. 같은 고통을 겪었지만 이제는 자유로워진 사람들.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 새로운 글을 썼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오늘 민수와 은주가 결혼했다. 나는 40년 동안 김재훈이 만든 그림자 속에 살았다. 학교 가는 게 무섭고 사람 만나는 게 무섭고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다. 진짜 용기는 과거를 잊는 게 아니라 과거를 마주하는 것이었다. 진짜 자유는 가해자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나와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다. 은주와 은주 어머니, 우리 셋은 이제 자유다. 나는 더 이상 40년 전 교실에 갇혀 있지 않다. 나는 자유다. 진짜로 자유다.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봤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봄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메시지가 하나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1987년에 청설중학교를 다녔던 사람입니다. 뉴스 봤어요. 저도 김재훈과 비슷한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통. 저는 김재훈 밑에서 일했던 직원입니다. 그 사람한테 맞았어요. 하지만 무서워서 참았습니다. 어머니 덕분에 저도 고소할 용기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통. 제 아들이 학교 폭력으로 힘들어했는데 어머니 영상 보여줬어요. 아들이 용기 내서 선생님한테 말했고 이제 학교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통. 저는 남편한테 가정폭력 당하고 살았는데 어머니 보고 용기 냈어요. 어제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40년은 아니지만 15년 참았어요. 이제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제 용기가 파문처럼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10사람을, 100명의 사람을, 1000명의 사람을 바꾸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해자가 무너지는 게 사이다지.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이다는 가해자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피해자가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과거의 피해자로 남지 않고 현재를 사는 사람으로 일어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입니다. 40년 전 도시락이 제 머리에 쏟아질 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15살 아이였으니까요. 약했으니까요.
혼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피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너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내가 함께 할게.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혹시 지금도 누군가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나요? 제가 40년 만에 배운 건 이거예요. 가해자는 시간이 지나면 잊지만 피해자는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합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한 사람이 그 어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침묵은 가해자를 보호할 뿐입니다. 학교 폭력은 절대 장난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들은 몰랐다, 장난이었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뱉은 그 말들이 결국 자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우리 모두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용기가 세상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